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는 시간,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패널 토론의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글로벌 대체 투자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서 다양한 의견 나눠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위원님을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발표에서 다 풀어내지 못했던 이야기들 조금 더 들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공통적으로 궁금하셨을 부분들도 함께 짚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널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부이신 손기명 상무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또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솔루션팀 이용재 수석 매니저님, 한국금융연구원 이정두 선임연구원님께서 패널로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파이낸셜 뉴스에서 A&D 컨퍼런스에서 귀한 토론 자리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가상자산 비축이 대체 투자 시장에 미칠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토론을 할 예정인데요. 가상자산이라고 하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산이 실제 가상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것에 대해서 글로벌리는 조금 용어를 정의를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뭐 암호화폐로 정의하는 나라들도 있고 디지털 자산, 디지털 화폐. 저는 그냥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냥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하고요. 먼저 크게 이제 현황 및 뭐 단기 과제에 대해서 각각 개별 질문을 드려보고 조금 먼 미래에 대해서 공통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비트코인이나 이제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트럼프 2기 취임 이후에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 또 미국을 글로벌 디지털 자산의 허브로 육성하겠다. 뭐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ETF, 뭐 선물 도입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이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등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부쩍 증가했습니다. 이 대체 투자 관점에서는 수익률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약 2배, 비트코인만 해도 100% 이상 상승을 했고 분산 효과 측면에서도 전통 주식, 채권과 상관계수가 매우 낮아서 매력적인 자산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한국은 좀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좀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활성화가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첫 번째 이제 질문으로 이정두 박사님께서 주로 이 디지털 자산 규제와 정책 동향을 연구해 오셨기 때문에 주요국 디지털 자산 규제 정책 동향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이 제도 개선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연구원의 이정두입니다. 사실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각 나라들 하나의 나라만 가지고도 굉장히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일단 그 토론 시간 제한이기 때문에 저는 좀 간단하게 각 나라들이 어떻게 이제 규제 체계를 정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한 가지씩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연방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제도 정비가 좀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SEC라든지 CFTC가 증권이나 이제 상품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는 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지연이 되고 있다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갑자기 좀 이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에서 최초로 포괄적인 가상자산 기본법인 미카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했고 또 이제 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2014년도에 그 마운트고스 해킹 사건 이후로 전면적인 그런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상대적으로 좀 조기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나라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차별화된 이제 그런 접근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세 나라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만들었고 지금 후속 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후속 조치를 이제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필요한 가장 최소한만을 정하는 법입니다. 이제 그 말은 일단 뭐 발행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시장 인프라 부분, 그다음에 뭐 가상자산 사업자 부분들이 이제 내용이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어서 좀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소한의 어떤 규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규제 체계에서 이제 저희들이 좀 참고를 할 만한 그런 시사점이라고 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소한의 규제라고 하면은 이제 그 부분을 뺀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혁신적이고 새로운 시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토양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한의 규제이긴 하지만 이제 이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이 허용의 개념보다는 약간 이제 규제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혁신적인 시도들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는 부분들을 좀 비교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미카가 시행이 될 때 약간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미카가 EU 영내에서 가상자산 그런 사업자들을 다 배척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냐. 이게 굉장히 엄격한 그런 이제 이용자 보호 그런 시스템을 이제 세팅을 했는데 과연 이거를 준수하고 유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가 있을 수 있겠냐라는 그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 그 스테이블 코인 중에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USDT, 그다음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USDC의 어떤 미카의 규제 대응을 살펴를 보면은 굉장히 좀 약간은 의외의 그런 그 방향성이 나온 것 같아요. 일례로 USDC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가 미국 델라웨어에 있지만 미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파리에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미카를 준수하면서 유럽 영내 그 이용자들 보호 규제를 충족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가상자산 자체가 굉장히 그 국경 간 거래가 용이한 어떤 그런 이제 체계인데 미카에서 이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이런 가상자산에 대해서 영내 이용자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체계를 마련을 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마련할 때 좀 참고를 해야 될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끝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도 이제 그 가상자산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꼭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은 일본은 그 자율규제 시스템을 굉장히 좀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일본의 이제 암호자산 협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자본시장법 그리고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아니면 전자금융거래법인데요. 하여튼 이제 그 가상자산 거래업 협회 자체를 이제 법령상 그 자율규제 기관으로 명시를 하고 상당히 좀 많은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부분은 가상자산 산업 자체가 굉장히 역동적이고 빨리 변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좀 경직적인 법령의 규제를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시장의 어떤 그런 발전 여지를 좀 제한을 하는 그런 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할 때는 좀 시장의 어떤 재원, 시장의 전문성을 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자율규제 체계를 좀 잘 세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 이정두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간략히 정리해 보면은 한국은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마련이 됐는데 최소한으로만 마련이 되어 있고 해외와 비교해 보면 미국은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제도 기반을 박차를 가하고 있고 유럽은 이제 영내 이용자 기반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일본은 이 자율규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장 전문성을 높이는 데 좀 기반을 두고 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 가상자산 기본법을 제정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쪽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상무님께서 먼저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제일 조금 나중에 말씀하시고 그 이용재 수석님께서 해외에서는 이제 금융회사들도 적극적으로 이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비즈니스에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수탁이라든지 중개, 지갑관리, 그다음에 상품화 등 거기서 금융회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에서 디지털 자산, 전략 수립, 사업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이용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앞서서 이제 제도나 이런 것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좀 사업 추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페이즈 1과 페이즈 2로 나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페이즈 1은 리테일 시장,
그러니까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거래소에서 개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시장이 주도적인 시장이 이제 페이즈 1이고요. 페이즈 2는 이제 기관 투자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그런 흐름. 이제 이것들이 펼쳐지고 있고 이게 언제부터 펼쳐졌냐? 그러니까 작년 1월에 월가에서 비트코인 ETF가 나왔을 때 이제 페이즈 2가 시작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페이즈 2는 기관 투자자 위주의 시장이 재편될 것이고 그다음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금융 산업에서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국면이 펼쳐진다. 그것이 바로 이제 국내에서는 토큰 증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글로벌리는 이제 에셋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금융권은 이제 이 두 가지 현상을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금융산업의 미래를 이 두 가지로 좁혀서 보기도 해요. 첫 번째, 이제 뉴 에셋 클래스의 등장. 그 뉴 에셋 클래스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기존의 주식, 채권, 뭐 부동산, 커머디티 같은 것들이 기초자산의 역사가 굉장히 유구합니다. 되게 오래된 기초자산을 가지고 금융상품 종류만 바꿔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것이 한계가 왔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경쟁을 하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에셋 클래스가 생겨난 거예요.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더욱 많은 금융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기회이죠. 두 번째는 이제 에셋 토크나이제이션이죠. 이거는 처음 거는 기초 자산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금융 산업에서 인프라 자체가 바뀐다. 코어 인프라가 인터넷 인프라에서 블록체인 인프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모든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는 자산들이 블록체인에 이제 그 소유권을 기록하고 거래하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만의 뷰는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골드만이나 블랙락, 뭐 증권사, 운용사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런 뷰를 공유하고 있고 저희가 글로벌 미팅을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컨센서스는 이제 확실합니다. 이걸 어떻게 더 변화시킬지,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형태의 금융의 미래 패러다임이 정해지고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금융회사들이 발전시켜 나갈 거냐라는 게 핵심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ETF 쪽 ETF 행사기도 하고 ETF 쪽에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실질적으로 기관 투자자 시장은 ETF 중심으로 재편될 겁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결과 2030년도에 비트코인 ETF, 가상자산 ETF AUM, 그러니까 비트코인 플러스 다양한 이제 가상자산들이 ETF로 나왔을 경우, 플러스 여기에 이제 전략형 ETF까지 나왔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2030년에 AUM이 약 한 28조 정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ETF 시장 전체의 가상자산 비중이 5%에다가 연평균 성장률을 이제 고려했을 때 그런 AU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법인과 전문 투자자, 상장 법인들이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그 규모도 10조 정도로 잠시만 제가 숫자가 10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OTC, 그러니까 국내 해외 거래를 통틀어서 이제 기관 거래, 전문 투자자, 헤지펀드 거래가 한 14조 원.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이거는 현재 저희가 결제하고 있는 볼륨의 침투율을 1.5%로 가정했을 때, 물론 여기에도 연평균 성장률이 가미가 된 거고요. 그래서 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규모는 한 7조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2030년까지 한 50조 정도의 시장이 새롭게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금융기관들이 당연히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겠죠. 그래서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이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화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좌장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드리자면 저희는 두 가지 정도로 건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수탁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개념이고 수탁 회사들은 생긴 지 되게 오래됐죠. 몇 년 됐습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문제없이 운용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수탁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의 블랙락의 ETF 구조를 보면 수탁도 중요하지만 그 ETF와 실제 가상자산 필드를 연결해주는 프라임 브로커들이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프라임 엑스큐션 에이전트라고
실제로 명명을 하고 있고 이들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역할이 뭐냐면 ETF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설정해진 비트코인 거래를 이들이 맡아서 거래를 시켜주는 겁니다. 매매 중개를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들이 받아서 거래소든 아니면 뭐 OTC든 아니면 다른 트레이딩 카운터파티든 연결을 해서 비트코인을 매매를 해줍니다. 이들이 이 역할을 잘 해야 ETF가 사고 없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죠. 국내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회사가 현재 있긴 있지만 굉장히 영세하고요. 그래서 금융그룹이나 금융기관들이 지분을 투자해서 이런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가 있어야 비트코인 환불 ETF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들이 해외 거래까지 가능하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도 잘 알겠지만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국내만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뭐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면 더 싸게 글로벌 시세보다 싸게 사기 때문에 좋은 거지만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 김치 프리미엄이 플러스면 전 세계 시세보다 한국에서 비싸게 사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자들의 비용이 더 든다는 거죠. 이런 거를 해소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기관 거래에 있어서만은 이제 프라임 엑스큐션 에이전트 같은 회사들이 외국한 해외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에서 비트코인을 조달한다든가, 아니면 해외 트레이딩 컴퍼니에서 트레이딩 카운터파티에서 비트코인을 조달한다든가, 반대로 저희가 해외 거래에서 비트코인을 판다든가, 해외 트레이딩 회사한테 비트코인을 넘긴다든가, 이런 활발한 국내외 거래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김치 프리미엄이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ETF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거고요. 결국은 투자자들, 그 ETF를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더욱더 글로벌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ETF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프라임 엑스큐션 에이전트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던가 아니면 이런 회사를 만들던가, 실질적으로 ETF로 논의할 때 이것부터 논의가 되지 않으면 ETF는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수탁은 너무 잘 아시는 개념들이고 수탁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용재 수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이 글로벌 금융 회사의 현황, 사업 현황들을 말씀 주셨고, 크게 개인 중심 시장에서 작년 초부터 이제 기관 투자자 중심 시장으로 바뀌었고,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에셋 클래스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뭐 토크나이제이션을 통해서 뭐 블록 분산 소유, 유명 자산의 토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미래 패러다임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시면서 그걸 이끌고 나가는 게 이제 ETF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런 게 이제 활성화되려면 이 프라임 브로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관련한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송기명 상무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앞서서 미래에셋 이용재 수석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취임 전으로 이 가상자산 비축 정책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가상자산 시장 관심이 엄청나게 증가했고, 때마침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ETF가 상장하면서 이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도도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가상자산 ETF 도입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서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 거래소에서는 이 가상자산 ETF에 대한 뭐 도입의 견해 혹은 해외에 관련한 현황, 뭐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여기 오신 분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글로벌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앞서 뭐 계속 말씀하셨는데 가상자산 ETF가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최초 상장되면서 우리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죠. 근데 이제 가상자산 ETF가 상장되기 이전에 사실은 알고 보면 2017년에 선물이 먼저 상장이 됐어요. CME에 선물이 상장이 돼서 그 선물이 먼저 돌아가고, 그리고 21년에 그 선물에 기반한 ETF가 생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작년에 현물 그 비트코인 ETF가 나온 거죠. 그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패스고요. 그래서 선물이 먼저 상장되고, 선물 기반 ETF가 상장되고, 현물 기반 ETF가 상장되는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홍콩에도 ETF가 상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작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작년 11월에 그 블랙락에서 운영하는 그 현물 ETF 기반 이 현물 ETF를 기반으로 하는 또 옵션 상품도 추가적으로 상장이 됐고, 그리고 또 유럽 상황을 보면 그 우리 시장의 ETN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종의 이제 다양한 구조화 상품이 가상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발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연계 금융 상품이 아직까지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가상자산 ETF에 접근할 수는 없고 이제 현물 가상자산을 직접 거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 통계를 제가 좀 봤더니 통계가 굉장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 국내에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우리가 부르는 흔히 빅5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그 계정 보유자 수가 1,82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실제 투자자, 가상자산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실제 투자자 수는 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그리고 이건 금융위에서 이제 매번 조사하면서 나오는 자료인데, 가상자산 보유 금액이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104조, 그리고 일평균 거래 대금이 17.4조라고 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증권시장의 거래 대금을 제가 좀 봤는데, 작년에 코스피 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이 10.7조예요. 그러니까 가상자산과 코스피만 비교하면 가상자산이 훨씬 큰 거죠. 그리고 코스닥이 약 한 8.4조 정도 되니까 뭐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치면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 대금을 살짝 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거의 비슷하거나 뭐 그런 수준인데, 그래서 현물 가상자산 시장이 국내에서 이미 증권 시장에 비견되는 그런 규모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그 자산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앞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 가상자산 1단계 법률이 시행 중이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돼서 운영 중이고, 또 금융위원회도 가상자산위원회 만들어서 그 2단계 입법하고 뭐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 국내에서 가상자산 ETF가 도입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먼저 설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가상자산을 그 법상 뭐 ETF의 기초 자산으로 먼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 자본시장 뭐 그런 쪽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자본시장법 개정이 일어나면 뭐 가상자산 ETF 국내 도입에 대한 뭐 그런 논의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뭐 앞서 계속 말씀드린 어떤 글로벌 추세를 감안하면 우리 시장에서도 가상자산 연계 금융상품을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의 문제일 뿐이지 뭐 거슬기 어려운 하나의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 ETF의 도입 시기와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이 너무 늦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가상자산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상자산 ETF 도입과 관련해서는 균형감을 가지고 정책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송병 상무님 감사합니다. 제가 좀 다소 그 민감한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지혜롭게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글로벌 가상자산 그리고 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ETF 현황을 말씀을 주셨고요. 미국은 이 비트코인 ETF에 앞서서 먼저 비트코인 선물이 도입됐다는 말씀, 그리고 홍콩 그리고 유럽에서는 ETN과 유사한 형태의 상품들이
도입돼서 매우 이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이 가상 디지털 자산, 뭐 비트코인 ETF의 도입의 방향을 이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닌 공식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도입을 하려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방향성 제시가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 자산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리 이렇게 디지털 자산 ETF들이 속속들이 도입되는 추세를 보면 한국도 이 비트코인 ETF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가 문제이지 도입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입을 하기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투자자 보호 체계를 잘 갖춰서 투자자를 충실히 보호하면서 이 디지털 자산 ETF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게 먼 미래에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첫 번째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들을 주셨는데요. 크게 이 글로벌 정책과 제도 현황, 그리고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한 이 산업 현황, 그리고 ETF 중심으로 이 거래소의 시장 운용 현황과 이 과제 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번 질문은 좀 미래에 대한 질문을 좀 던지고 싶은데요. 뭐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화폐냐 자산이냐, 저희 오늘 이제 토론의 주제가 대체 투자 자산에 바꿀 미래 이런 거기 때문에요. 이제는 이제 자산으로서의 성격도 갖는 게 아니냐, 화폐를 넘어서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마치 빛이 처음에 입자냐 파동이냐, 근데 저희가 지금 와서는 둘 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로 밝혀진 것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이 기대 부분으로 보면 가치의 저장, 측정, 교환 기능을 넘어서서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사를 기록하는, 미래의 혁신을 발전하고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 그리고 문화를 형성하는 수단이다 하는 긍정적인 이 기대로서의 역할도 제기하는 한편에, 최근 한국을 중심으로는 앞서 송기명 상무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기업 모험 자본으로 조금 더 자금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너무나 많은 자금들이 이제 기업 금융 대신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으로 몰리는 이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세 분께 드릴 질문은 각 그 기관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 방향, 미래, 이 모습에 대한 한 조망을 해주시고 본인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처음 했던 순서대로. 네, 갑자기 그 기관을 대표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니까 긴장이 되긴 합니다. 앞서 이제 이용재 수석님 같은 경우 이제 금융기관 중심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좀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고, 이제 송기명 상무님은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제로 먼저 저희들이 그 주식시장하고 어떤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주식시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 투자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현재 이제 공식적으로 가상자산 관련돼 가지고는 아직은 그 이용자라는 표현을 쓰지 투자자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그 거래가 현재 우리가 투자의 단계로 용인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는 조금 더 저희들이 형성을 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상자산하고 이제 그 자본시장을 이렇게 자금 흐름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자본시장이 초기에 발전했던 어떤 그런 그 역사에 빗대서 한 가지 좀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초의 그 증권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법은 1911년도에 이제 미국 캔사스 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법 이름 자체가 따로 이제 증권법인데, 별칭이 이제 블루 스카이 로였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창공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그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하면 이제 대동강물을 팔았다는 그 봉이 김선달이 있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동강물은 아니고 이제 하늘을 조각내서 파는 어떤 그런 거를 이제 그 규제하기 위한 법을 창공법이라고 했고요. 그 당시에 어떤 그 창공법이 규제 대상으로 했던 행위는 어떤 거였냐면은 그 주식을 발행하는 행위였습니다. 워낙에 이 주식 발행 관련해 가지고 사기라든지 어떤 이런 이제 불법 거래들이 많아 가지고 그거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 창공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그때는 그 주식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위험한 자산이었거든요. 하지만 불과 이제 20-30년 사이에 이 주식 자체가 자본주의라든지 내지는 어떤 그런 산업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인프라로 인정을 받았고 아무도 그 주식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어떤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 시스템으로 발전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전히 주식시장에는 지금 사기 거래도 많고 뭐 시세 조정이라든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많지만 주식에 대해서 어떤 주식의 의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던 회사 그리고 투자자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증권 회사라든지 그런 인프라 기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했고 각자의 그 자리에서 좀 충실하게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제 그 가상자산의 어떤 발전 단계를 봤을 때는 아직 이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간 돈이 과연 우리들이 먹고 사는 실물 경제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이 돈이 어디로 갔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라든지 어떤 투명성이나 어떤 객관성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당분간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상자산이 투자로 인정을 받고 어떤 그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업계 이제 투자자 그다음에 이제 뭐 참가하는 이제 산업 기관들 다 같이 합심을 해서 그 가상자산에 어떤 실질적인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가상자산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그 노력을 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도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그 가상자산과 관련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는 투자자란 용어 대신에 이제 이용자란 용어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고 미국의 1911년도에 블루스카이법이라는 것들을 빗대서 당시와 비교하자면 지금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도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이 디지털 자산이 이제 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직 투명성이나 객관성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특히 이제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업계 그리고 투자자, 금융당국 모두가 이를 위한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이용재 수석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가상자산이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냐, 뭐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냐, 그냥 단순한 뭐 투기냐, 이 질문은 굉장히 오래된 질문이고요. 당연히 가상자산이 마치 뭐 루즈벨트 대통령의 마샬 플랜 이런 것처럼 뭐 댐을 짓고 뭐 대규모 노동자를 고용하고 이런 건 당연히 아니죠. 지금 현재 그런 일자리 창출은 잘 없거니와 그건 인프라 쪽에 있는 이야기고 아까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미국뿐만이 아니죠. 미국, 뭐 홍콩, 싱가포르, 뭐 중동, 두바이, 아부다비, 뭐 호주, 인도, 일본 결국엔 한국 빼고 전부 다 금융 선진국들 중에서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성은 금융 혁신인데 혁신. 금융 산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혁신을 잘 안 합니다. 혁신하는 회사들을 잘 찾아요. 금융회사들은. 대신에 본인들이 혁신을 잘 안 하죠. 자산도 되게 오래됐고 쓰고 있는 인프라도 되게 낡았고 그치만 AI가 혁신이야. 뭐 실리콘밸리에 혁신 기업들이 많아. 이런 건 되게 잘 찾아요. 그냥 단순히 투자적인 접근인 거죠. 근데 금융산업 그 자체가 혁신했네라고 반문했을 경우에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사례가.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 금융산업이 드디어 혁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코어 인프라의 변화고 토큰 증권이고 에셋 토커나이제이션과 그러니까 국경 없는 자본시장을 형성하고 거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붙어서 지급결제의 미래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혁신이죠. 근데 이게 다 뭐냐? 금융산업을 혁신하는 거죠. 금융산업이 혁신되면 금융업이 일자리 창출 안 합니까? 엄청 많이 하죠. 금융업이 더 부강해지는 거죠. 대한민국의 금융업이. 그러니까 좀 더 일찍 했으면 더 부강해졌을 거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인프라를 깔고 있고 자기들끼리 공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 이런 걸 안 한다? 금융산업 이런 거 안 하면 거기에 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경쟁력을 잃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도태돼 연결이 안 돼요. 플러그인이 안 되는 거죠. 실물 경제에 이만큼 도움되는 거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금융산업 자체를 혁신하는 거기 때문에
금융산업을 혁신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산업들을 혁신하겠죠.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금융에만 한정된 기술이 아니니까. 여기 AI도 붙을 수가 있고요. 다양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뷰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 앵글, 이 기술,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거냐. 국내 금융 시장을 갉아먹는 존재로 볼 거냐. 카니발라이징을 일으키는 걸로 볼 거냐. 아니면 그 금융산업 그 자체를 혁신하는 새로운 기술로 볼 거냐.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다양한 나라들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을 제도화하고 규제하는 거가 바로 다 이런 측면이죠. 왜냐? 이건 금융을 혁신할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금융회사들과 뭐 금융 당국과 다양한 기관들 다 같이 합심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금융을 활용해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국내 금융산업이 글로벌 금융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해야지만. 네. 안 그러면 다시 또 그래왔던 것처럼 한 30년 정도 또 끌려가겠죠. 네. 불과 5년 전에 이걸 저희가 했으면 뭐 골드만삭스든 블랙락이든 다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다 몰랐어요. 사람들이 다 모르는 상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너는 아니? 나도 몰라. 우리 같이 논의해보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국내가 이제 금융기관의 진출을 맹목적으로 막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산업 자체가 고도화될 수 있는 그 찬스를 놓친 거죠. 그래서 반발자국 해외 금융기관들이 앞서간 거고, 근데 저희는 지금부터 논의한다고 하면 그 반발자국은 따라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앵글을 다시 재설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산업의 혁신을 담당할 것이다라는 것들로 이제 미래 전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재 수석님은 조금 더 긍정적인 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 일각에서는 실물 경제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냐 아니면 뭐 투기적인 걸로 봐야 되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이용재 수석님께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주도하는 거는 이제 금융 혁신을 위한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분산 소유라든지 뭐 지급 결제 혁신 또 이 토크나이제이션 혁신 뭐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미래의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송기명 상무님께 뭐 미래의 이 디지털 자산 특히 아마도 ETF나 이런 상품과 관련한 이 조망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그 가상자산 ETF 도입과 관련해서 이제 정책 좌장께서도 그렇고 우리 이 박사님도 그런데 정책 방향의 변화, 당국의 변화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정책 당국의 변화라기보다는 정책 당국의 입장이 정해지면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정책 당국의 입장이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가상자산 ETF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결정되면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여쭤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두 분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가상자산이 갖고 있는 자산성 혹은 뭐 실물 경제에 미치는 뭐 직접적인 영향력 뭐 이런 거를 논하기보다는 사실은 저는 보다 이제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 가상자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반 기술을 이용한 우리 금융시장에 가져올 이 혁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도 이제 토큰 증권 시장에 관한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한 방향성도 제시를 하고 우리 거래소에서도 뭐 신용증권 시장 어떤 뭐 그런 어떤 조각 투자 상품이나 혹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어떤 새로운 자산의 형태를 우리 레가시 증권 시장에서 수용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국내 시장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우리 거래소 신용증권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적합한 상품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그런 어떤 금융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투자자의 관심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융혁신과 관련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여러 시도들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우리는 조각 투자 상품, 뮤직하우나 기타 카사나 이렇게 부동산이나 기타의 저작권을 조각 투자 형태로 발행을 해서 증권화하는 혹은 토큰화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끊임없이 시도가 크진 않지만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전통적인 증권 시장이 가지고 있는 상품, 즉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서 어떤 디지털화에 대한 논의가 우리 시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디지털 본드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해외의 경우에는 EBRD나 여러 국제기구들이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디지털 본드를 발행을 하고 또 민간 기업에서도 끊임없이 디지털 본드 발행을 위한 어떤 파일럿 혹은 실제 발행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를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시장엔 디지털 본드 발행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논의가 시작될 만도 한데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시장은 전산화가 너무 잘 돼 있어요. 모든 것이 예탁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의 디지털 본드와 같은 형태로 다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지 않을 뿐이지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디지털 본드 자체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국내 시장에서 디지털 본드 발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디지털 본드를 발행을 하게 되면 이제 레거시 증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국경 간 국내의 국경에 한정되는 이 문제를 의외로 다 타파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코리안 페이퍼나 혹은 역외 발행을 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이런 디지털 본드 발행에 대한 부분도 좀 착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상무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거와 관련하여 비트코인 ETF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정책 당국의 입장이 정해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 토큰 증권 활성화들을 통해서 조각 투자 이런 상품들이 많이 나올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 금융당국이 토큰 증권을 그릇으로 비유를 했는데 음식이 아직 혁신적인 상품들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주셨고 해외처럼 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채권들이 많이 등장하고 활발하게 발행이 되고 유통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요. 아쉽지만은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다 됐다고 말씀을 주셔서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 분 토론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